안녕하세요. 시간복잡도 발표 맡은 제이입니다. 저는 시간복잡도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복잡도는 이게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로 알고리즘 풀기. 다들 온라인 코딩 테스트 보신 적 있나요? 보셨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루트 회관으로 오는 방법, 뭐 지하철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제가 빨리 머지되는 방법, 뭐 PR을 빨리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코치님을 매수를 해서 머지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심 메뉴를 고르는 방법. 네, 제가 사실 발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주제로 좀 골라서 뭐 코드 설명 이런 거 잘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되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흥미로운 알고리즘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배우자 참여. 이게 약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쉬운 거여서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나리오가 하나 필요한데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이는 이 배다리가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해요. 이 배다리는 평생 3번의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남자는 이제 시우라는 사람이에요. 시우. 모르겠는데 매력성이 나죠. 두 번째 남자는 제이손이라는 세 번째 남자는 존. 가상의 인물로 누굴까? 가상의 인물이지만 다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그리고 이 배다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배우자는 한 명밖에 못 골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명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뭐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만나요. 뭐 양다리 안 되고 외도 안 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는 시우가 제일 좋고 제이손 그다음 존이에요. 이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거여서 우선순위는 사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배다리는 시우를 선택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 배우자를 찾을 때 하나 방법이 필요한데 건너뛰기 혹은 살펴보기라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사용해서 배우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되게 쉬운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3명이 있는데 3명은 0명 살펴보기 전략, 1명 살펴보기, 2명 살펴보기 전략이 있어요. 처음에 0명 살펴보기 전략은 뭐냐면 소개팅에 나가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바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살펴보지 않고 나는 그냥 바로 나오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처음에 시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우를 선택을 하면 이 배다리는 성공을 한 거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았으니까. 두 번째 경우는 제이손이 나왔어요. 이게 다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실패, 세 번째도 실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0명 살펴보기 전략을 했을 때는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럼 이제 2명 살펴보기 전략을 할 거예요. 1명 살펴보기 전략을 할 거예요. 1명 살펴보기 전략은 뭐냐면 처음에 만난 사람을 선택을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처음 만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개팅에 시우가 나왔어요. 나 시우 너무 좋은데 난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 건너뛰어요. 두 번째에 제이손이 나왔어요. 근데 제이손 시우가 더 좋잖아요. 선택을 못해요. 세 번째 소개팅은 나갔어. 존이 나갔는데 물론 앞에 시우가 제일 좋기 때문에 나는 이 경우는 실패를 했어요. 모든 경우를 한번 다 따져볼게요. 첫 번째 만남에 또 시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시우가 제일 좋으니까 이 경우는 실패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처음 소개팅을 나갔는데 제이손이 나왔어요. 나 제이손이 좋긴 한데 배다리는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을 건너뛰게 돼요. 두 번째 소개팅에 나갔는데 오! 시우가 나왔어. 그러면 바로 시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성공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요. 왜냐면 한 명 살펴본 거니까 한 명보다 좋은 사람이 나와서 바로 선택을 했죠. 네 번째 경우는 제이손이 나왔고 존보단 제이손이 좋으니까 얘는 세 번째까지 가게 되겠죠. 세 번째에 CU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CU가 제일 좋으니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성공이에요. 다섯 번째는 처음에 존이 나왔고 CU가 나왔으니까 CU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럼 여기도 CU를 선택해서 성공을 하게 돼요. 마지막 경우는 처음에 존이 나오고 두 번째에 제이손이 나왔는데 사실 제이손이 존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뒤에 CU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배달이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배달이는 제이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실패죠. 한 명 살펴봤을 때 모든 경우를 따져봤어요. 근데 성공 확률이 50%죠.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러면 한 명 살펴보기 전략했을 때 확률이 50%잖아요. 두 명 살펴보기 전략은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마지막 사람 그냥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수학자들이 이 n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면서 어떤 수에 수렴하는지 한번 봤어요. 4명일 때는 한 명 살펴보기 전략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45%예요. n을 점점 늘렸더니 이제 n이 무한대로 갈수록 이게 37이라는 숫자에 수렴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0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 앞에 37명은 그냥 걸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느껴도. 그리고 38번째부터 앞에 37명의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성공 확률이 37%로 제일 높게 돼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에 응용을 할 수가 있냐? 자취방 구하기. 잠실에서 제가 자취방을 10개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앞에 10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3개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이 방이 좋더라도 무조건 걸르고 네 번째 가는 방부터 앞에 세 번째 살펴본 방보다 좋은 방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도가 제일 높게 돼요.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옷 고르기도 그렇고 이게 알고리즘이 최적 정지 알고리즘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거 또는 비서 문제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입력의 함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알고리즘을 푸는 시간을 나타내요. 시간 복잡도는. 이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이 되는 연산을 찾는 거예요. n제곱 더하기 2n의 핵심이 되는 연산이 뭘까요? n제곱이죠.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지만 n이 엄청 큰 숫자로 갈 때는 이 2n은 n제곱의 입장에서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제곱이라고 쓰는 건데 이제 5 표기법을 붙여서 빅5 표기법이라고 이 알고리즘 복잡도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n 4제곱이 제일 핵심이 되는 연산이죠. 그래서 복잡도는 n 4제곱이에요. 개수도 무시를 하고요. 제가 코드 설명 안 한다고 했는데 코드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복잡도 얼마 될까요? 폼은 2개니까 n제곱이죠. 이거 복잡도 얼마나 될까요? 폼은 3개니까 n3제곱이죠. 고개 끄덕이신 분. 이 폼은 사실 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n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 만은 무시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 폼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학교 중간고사과 기말고사 때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던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이요. 이거는 복잡도 얼마나 될까요? n이요? 이게 n이 높아질수록 i는 계속 n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i는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로그로 이해가 되겠죠. 근데 복잡도에서는 이 밑까지 무시를 하게 돼서 로그 n이라는 복잡도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알고리즘을 평가를 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최선의 경우도 복잡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서 내가 만약에 5라는 숫자를 찾고 싶은데 순차 탐색할 거예요. 한 번 탐색했는데 바로 찾았죠. 이게 최선의 경우예요. n제곱 알고리즘도 최선의 경우 5 찾는 것도 복잡도가 1이거든요. 최선의 경우는 어떤 알고리즘을 보여도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가 평균적인 경우도 복잡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평균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잘 못해요. 어떤 게 평균적인 상황이라고 딱 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알고리즘 평가를 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다고 해요. 이게 다들 보신 그래프인 것처럼 복잡도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뭐 로그 n이나 아니면 혹은 n 로그 n 없긴 한데 그게 뭐 가장 현실 세계에서 이상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지수 형태로 올라가는 알고리즘은 사실상 우리가 풀 수 없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현실적이고 어떤 게 비현실적이냐? 이제 현실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폴리노미얼 컴플렉시티라고 하는데 다항 시간 안에 풀리는 알고리즘이에요. 다항 시간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소팅 혹은 DP 아니면은 뭐 정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수를 뽑는다던가 그건 우리가 다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거는 복잡도가 팩토리얼이나 지수 형태로 올라가는 알고리즘이 비현실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중 하나 얘가 이제 해밀턴 경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다들 한붓 그리기 해보셨죠? 그래서 모든 경로를 한 번만 지나는 경로가 있니 없니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이게 점이 적어서 그렇지 n이 높아지면 사람이 컴퓨터도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팩토리얼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 팩토리얼 계산기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100 팩토리얼이 지금 이 정도가 나와요. 4000 팩토리얼은 이 PPT에 다 안 들어가서 제가 전체 스크린을 찍었는데 이만한 숫자가 나요. 그러니까 n이 만도 안 됐는데 벌써 읽을 수조차 없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풀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지수 시간의 알고리즘을 과연 우리가 다항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밀레니엄 문제라고 사실 지금 증명은 안 됐어요. 아까 풀 수 있는 문제는 P 클래스 문제라고 했고 풀 수 없는 문제는 NP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가 NP랑 같은지 같지 않은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증명하는 사람은 컴퓨터 공학의 최고의 영예 튜링상을 받게 되는데요. 상금도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개예요. P가 NP와 같지 않다면 이렇게 되고 P가 NP와 같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NP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인수 분해 문제. 다들 어렸을 때 소인수 분해 해보셨죠? 3 곱하기 7은 21이에요. 컴퓨터에게 3 곱하기 7이라고 하면은 21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게 21이라는 숫자를 줘요. 근데 21이 어떤 소수의 곱인지 물어보면 컴퓨터는 못 구해요. 정확히 말하면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n이 지금 작은 숫자여서 그렇지 큰 숫자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것도 다항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NP를 활용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거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보안이 공개키, 비밀키로 이루어져 있죠. 저희 공인인증서도 이 RSA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거는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을 한 건데요. 공개키, 비밀키를 잠깐만 볼게요. 내가 공개키와 비밀키를 발행을 해요. 비밀키는 당연히 나 혼자만 갖고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내가 공개한 공개키로 인크립트를 해요. 그리고 이걸 나한테 줘요. 저는 비밀키는 공개키로 잠근 것을 열 수 있어요. 반대로도 똑같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내 공개키로 잠근 것을 열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개키와 비밀키를 만드는데 소수가 들어가요. 사실은 이거는 안 읽어도 되긴 하는데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개키 알고리즘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큰 두 소수를 구해요. 이 P와 Q의 곱을 N이라고 해요. 이 N을 공개를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걸 풀더라도 P와 Q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키에는 이 N이 들어가요. 이건 누구나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비밀키는 이 P와 Q를 이용해서 내 비밀키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보안에서 쓰게 되는데 지금은 P와 NP가 같지 않다고 유추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다음 시간 안으로 풀 수 있다고 증명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공개키 암호가 깨지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깼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내 계좌로 다 불러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모든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P와 NP가 같게 되면 아까 그 배우자 찾기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것도 팩토리얼의 시간 복잡도거든요.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배우자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도 금방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계적으로 함축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P랑 NP랑 같다고 증명이 된다면 이 세상은 뭐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도 나오겠죠 아마. 혹시 13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 있으면 주말에 꼭 보시길 바래요. 이게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되게 명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과제도 되게 힘들고 알고리즘을 푸는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풀 수 있는 지역적인 알고리즘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커다란 세계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알고리즘을 잘 만들고 계신가요? 전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